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의사들의 문제를 좀 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그러면 진단을 해서 어떻게 그 처방전을 그럼 어떻게 하라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첫 번째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의사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데 반려견들이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내지만 그들의 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밥 먹고 싶다, 어떨 때는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다른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와 반려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교육시킬 만한 그런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과연 그 똑똑한 아이들을 의사반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들을 교육시킬 만한 그런 지적 수준이 되느냐.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 대학 끝나고 나서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책 읽었을까? 거의 안 읽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제가 한석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지나면 한석봉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밤에 불 끄고 떡 쓰는 거. 한석봉 어머니는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는 최고죠, 그렇죠? 떡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지.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니는 아이에게 어떻게 공부해라 말아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나는 내 직업에서 최고다. 너도 네 직업에서 최고가 되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외국에도 뭐 처칠, 에디슨 뭐 이런 신사임당 이런 등등 많은 예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자녀의 재능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지적 수준을 자녀들을 가리킬 만한 그런 멘토링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재능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은 더 없겠죠. 그러면 자녀의 재능을 못 찾아주면 결국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똑똑하신 의사시고 어머님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제가 음악을 잘한다는 걸 재능을 못 찾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능을 찾아주는 능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보면 영재 아이들이 가끔 오는 경우 있어요. 걔네들처럼 환자를 워낙 어린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몇 가지 애티튜드를 보면 행동을 보면 아, 이놈은 굉장히 똑똑하네. 3살, 4살짜리 애들은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똑똑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똑똑한 친구 보고 어머니 얘 굉장히 똑똑하네 그러면 영재학원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 번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머니 얘 진짜 똑똑한 것 같은데 한번 영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서너 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들이 다 그걸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는데 한 분이 그걸 흘려듣지 않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왔을 때 저보고 원장님 얘기 두고 영재 학원 가서 테스트 했더니 학교 테스트 하는 데가 있대요. 0.1%나 나왔대요. 그래서 걔는 지금 영재 학원 다녀요. 그렇게 저는 영재를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환자를 봤으니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알기도 없는 거고. 이런데 저희 집안을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오디오를 좋아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시고 저도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음악 그 절대음감이 있다는 걸 못 찾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가 찾아내셨으면 혹시 제가 지금 의사는 안 됐겠지. 그리고 또 제 딸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됐지만 제 딸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뭐 요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걸 잘 모를 때니까 너 의사가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정도. 뭐 강요하진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의사가 됐어요, 걔도. 그러고 나서 최근에 와서 얘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러 다녀요. 엄마랑 같이. 이게 본인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얼마 전에 라이카에서 또 외국 라이카 회사에서 좋은 작품들을 가끔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나가고 했는데 이 엄마고 저희 딸애가 찍은 사진이에요. 만약 제가 저희 딸애가 이런 디자인이나 사진이나 감각이 있었다고 했다면 어릴 때 그걸 시켰겠죠. 그러면 뭐 30이 될 때까지 공부 안 시키고 이걸 10대 때부터 시켰다면 뭐 물론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안 될 수도 있죠. 상황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의사가 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좋아서 찍고 또 거기다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너무 바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9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왜 다 부자로 살지 않는 거냐. 이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모든 걸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부자가 돼 있지 않아? 그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좋아하는 거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육의 포인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냐. 그 맥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고 그다음에 계속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녀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어릴 때 의사 시켜가지고 20년 후에는 의사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과, 소아과 이런 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가족이 소통이 단절돼 있고 그리고 가정이 소통이 단절됐으면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처방전을 진단을 했잖아요. 의사가 어떻다는 얘기했고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진단을 했고 그러면 이제 처방전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내리는데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영어 성경을 10분만 하루에 10분씩 읽어라. 부모랑 같이.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고 스카이를 가고 싶으면 스카이를 갈 수 있고 하버드를 가고 싶으면 하버드를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4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 성경의 영어는 굉장히 어렵고 고급단어고 그 프레이즈 자체가 동문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10분씩만 하면 영어 실력은 아마 한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경에는 지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성경을 보고서는 유태인 교육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성경이 있는데 왜 그런 교육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지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다 보면 몇 가지 초자연적으로 제가 인생을 굉장히 잘 살아진 경우가 있었고 또 몇 가지는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난 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하버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치과대학에. 근데 그때 정말로 하나, 둘,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갈 수 없는데 가게 된 경험이 있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하버드를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하고 네 번째가 이제 부모님하고 10분씩 하다 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 읽기가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어머님들이 일요 과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빠가 낚시만 좋아해.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낚시하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테니스를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테니스 치러 다녀왔고 어떻게 보면 저희 딸애가 어릴 때 같이 지내야 될 기간을 많이 놓쳤던 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소통을 자녀하고 부모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돼요. 의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을 얘기 들으면 제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살갑게 지냈던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음악 얘기만 하면 그때는 뭐 몇 시간이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디오가 전자랜드 용산 전자상가 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명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 오늘 오디오 보러 갈래? 그러면 만사 제치고 저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좀 같이 지내고 싶으면 명동에 오디오 보러 갈래? 그럼 저는 무조건 100% 따라갔어요. 그럼 가면 오디오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지냈고 또 저희 딸은 저하고 또 저희 딸애하고도 저하고 음악을 좋아하면서 다른 얘기로 약간 뭐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딸애가 저처럼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 뭐 R&B라든지 재즈라든지
좋아하는 걸 모아가지고 CD를 만들어서 구워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하고 이렇게 음악을 얘기하다 보면 아빠 여기는 이런 악기가 들어가면 좋겠어. 여기는 좀 더 예쁜 악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걸 얘기해주면서 많이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미가 같으면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어쩌면 그런 거 하면서 근데 너 의사 되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아이는 아빠 저는 의사보다는 그냥 디자인을 하는 게 더 좋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꼭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억지로 9시까지 학원을 다니게 할 게 아니라 의사가 왜 되고 싶냐 하는 거를 동기부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슈바이츠 아시죠? 슈바이츠는 아버님이 목사고 슈바이츠도 원래 신학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더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사로 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의사가 되면 선교 활동하기 좋다. 이런 걸 알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그런 걸 그 의사가 돼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어머니가 꼭 의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 책을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허준의 드라마를 보게 한다든지 해서 동기부여를 만들면 스스로 자기가 의사 되려면 의과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학원 안 보내도 의사 절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님들이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좋은 학원보다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좋아요. 학원 가고 안 가는 건 뭐 개인적인 사정이고 중요한 건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친구랑 사귀면 걔가 의대 간다면 나도 의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면 친구라는 그런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이 나는 거 다 아시죠. 또 관포지교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중국 고사의 그 두 사람의 친구가 그 인생을 정말 서로 도와줘서 이렇게 지금 역사에 남고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과연 자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혜가 있고 그 지식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의과대학 보내고 싶다, 뭘 보내고 싶다 하면 엄마가 먼저 의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시키는 거예요. 제 것만 공부를 하고 그것만 집중해도 엄마가 앞으로 그 애들을 의사 시켜야겠네, 이거 시키면 안 되겠네를 아니면 금융교육 시켜야겠네, 이거 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엄마도 제2의 교육이 필요해요. 즉 다시 말해서 엄마들이 20대 때 대학을 끝나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의사 되게 하는 거는 친구들끼리 수다 떨다가 얘 걔네 집에 아버지가 의사인데 잘 산대. 얘 걔네 집에 아이가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걔가 좀 애들한테 존경을 부러움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냥 우리도 보내야겠다면서 부안해동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제2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오래전 교육을 받은 교육으로는 자녀를 교육하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 교육하는 데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제2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학점은행이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 같은 데 등록해서 하루에 30분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전에 대학교를 다녔든지 그러면 최근에는 많이 그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다니면 새로운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수다가 늘어지고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는 액티브 시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액티브 시니어는 들어보셨죠? 네. 자, 나이가 들면 다 시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는 시니어 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니어랑 액티브 시니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세대에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데 시니어는 그냥 사라지는 세대고 액티브 시니어는 다시 활발하게 다시 활성화되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대, 60대 이상을 지칭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더 잘 교육시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녀를 더 잘 교육시키고 싶으면 자, 지금부터 다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심리학, 아동교육학 이런 거를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설거지 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맞벌이 부부라도 다시 공부할 수 있잖아요. 미니 씨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2의 교육을 받으려는 건데 여러분 X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X세대가 이미 시니어 세대가 된 거 아세요? 놀랍죠? 이미 X세대가
우리 때 가장 핫하던 X세대가 이미 시니어 세대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금방 시니어가 돼버려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그 세대별 평균 수명을 봤더니 왜 사람들이 60이 넘으면 그냥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면서 당구나 치고 바둑이나 두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고의 그 경직화예요. 보니까 1940년대는 평균 수명이 45세, 60년대는 56세, 80년대는 70세, 70세가 안 되죠. 2000년대는 79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시니어 세대, 저의 제가 막 태어났을 때는 20대 때 이럴 때는 평균 수명이 60 전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60이 된 사람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60대들은 바로 그런 사고가 입력이 돼가지고 60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사람들은 건강만 유지한다면 90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은 자녀들은 100살, 120살까지도 막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대 때 한번 공부한 거 가지고 100년을 산다는 게 말이 될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교육, 직업, 인생 이걸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는 계속 놓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교육이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한다는 거는 10일 동안 밥을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세대별 수명을 이렇게 보면 한국의 액티브 시니어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액티브 시니어를 오늘 제가 강조를 그 의사 얘기를 하다 액티브 시니어를 얘기하냐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잘 살아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려고 한 건데 그 아이들이 곧 몇십 년 있으면 액티브 시니어가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지만 의사를 시키더라도 제대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가 되는 건 결국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안전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시니어까지를 생각 안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자, 한국의 현재 시니어는 어떤 세대냐 하면은 빈민국에서 선진국을 만든 세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열악한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 지금처럼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니까 우리나라 후진국이니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에만 대부분 사람들은 몰입돼 있어가지고 옆에서 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 그 노동의 대가를 자녀들에게 다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꼰대라는 놀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키워놓으면 배반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랑 부모랑 왼수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어릴 때는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귀여워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사춘기가 되고 어느 날은 재산을 다 뺏어가 갖고 서로 싸움만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 자손들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X세대가 시니어가 됐다는 거 보고 놀라셨죠. MZ세대는 10년 후면 똑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서로 MZ세대 시니어 세대는 서로 연결돼 있는 세대, 이렇게 돌면서 연동돼 있는 세대인데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인을 비하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를 얘기하고 남녀를 구분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전법이냐면 디바이드 앤 컨커예요. 모든 조직을 잘라놓고 다 하나씩 이렇게 점령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모여도 저 모자랄 판에 모든 조직을 남녀로 바꾸고 노소로 바꾸고 하면서 잘라놓고 하나씩 점령해서 여기가 숫자가 많으면 우리 편 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서로 편가르기. 그래서 MZ는 시니어를 도와줘야 되고요. 시니어는 MZ 세대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산 시니어 세대들이 왜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할까? 그건 바로 은퇴를 하는 순간 65세가 아니면 50세 이렇게 해서 명퇴가 되든 은퇴가 되는 순간 조직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서 조직력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또 안 되고, 또 그걸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사명감, 패션이 없는 거죠.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가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곧 1,000만, 1,100, 200만. 그래서 한국의 20% 이상이 이제 곧 다 시니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어떤 세대냐는 거 여러분 아셨죠? 액티브 시니어는 여러분들도 사실 루카스님 생각에도 시니어 그러면 그 뭐 좀 늙은 세대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색스폰 누구한테 배웠어요? 동생한테 배웠어요? 아니면 윗사람한테 배웠어요? 윗사람한테 배웠죠. 다 윗사람한테 배웠다고. 그리고 다 배워놓고 조금 잘하니까 윗사람은 실력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배워주는 것도 잘 배워주면 그 배워주고 나서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는 연구하고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후배들이 저한테 공부하러 저희 병원에 그 펠로들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는 일단은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제2의 청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직업이 뭔가 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현실적 직업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경제 독립이 경제 독립. 근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종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업의 영적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하나님이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재능은 직업을 통해서 소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재능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너는 의사가 돼, 너는 교수가 돼, 너는 음악가가 돼 하고 줬는데, 음악가 될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다 보면 의사 될 수도 없고 음악도 못하게 된 것이고, 의사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슈바이처처럼 태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음악을 했다 그러면 또 그거는 제대로 음악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안 되고 영적 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시니어들은 기회가 이제는 없잖아요. 20대, 30대는 직업을 선택했다가 바꿀 찬스가 한 번 있어. 근데 60대가 넘어가면 직업을 바꿀 찬스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직업을 다시 한번 선택해 봐야 되는데, 왜 다 치킨집을 하냐고, 은퇴하면. 왜 치킨집을 하냐고. 치킨에 대해서 알지, 병아리가 어떻게 부화가 되고 그게 어떻게 닭이 되느냐는 거 연구라도 한번 해보고 치킨집을 해야지 어디가 맛있는 걸 알지. 그냥 남이 치킨집 하고 이게 쉬운 것 같으니까 치킨집 하니까 다 망하죠. 그리고 잘 되는 집은 대기업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업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우리 직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우리 직업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20대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결정되면 그다음에 땡이야.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을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이 시대는 직업은 한 번으로 결정돼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년 때 정해진 직업이 80년을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요. 고령화 시대에는 지금은 은퇴를 50대도 하고 그 전에도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방향 설정 없이 그냥 세상에 내동적이 치워주고, 지금 말한 것처럼 자영업을 하다가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나와서 그러면 치킨집을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잘 되려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치킨 하는 친구하고 좀 의논해야 되는데, 경쟁 상대인데 가르쳐줄까? 옆집에 치킨집이 나한테 가르쳐줄까? 아마 가르쳐줄 때 망하는 법을 가르쳐줄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들을 보고서는 그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시니어들에게 돌파구를 하나 열어주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시니어이기 때문에 찾아낸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활발하게 환자를 보는, 다행히 그런 의사고, 건강도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돌파구 중에 첫 번째는 제2의 인생을 위한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 40년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을? 입시를 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대학, 학점, 은행
제도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어플라이 해갖고 쉽게 합격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두 시간만 시간을 할애하면 새로운 전공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의 제2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